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및 관계 정상화를 앞두고 3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히토리우 및 중요 광물 공급망 협력입니다.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화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히토리우 및 중요 광물 시장에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펜타닐과 불법 약물 유입 차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 향하는 펜타닐 및 마약 전구체의 수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셋째, 미국의 농산물 구매 확대 및 무역 균형 개선입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대두의 구매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도중에 우리는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어쩌면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누군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간 히토리우 관련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통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단순히 미국에서 생산된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미국 소프트웨어가 탑재되거나 사용된 해외 생산 제품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상 제품군은 랩톱, 항공기 엔진, 기타 광범위한 기술 제품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 검토는 중국이 최근 히토리우 수출 규제 등을 강화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입니다. 규제가 공식화된다면 중국에 수출되는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아직 내부 검토 단계이며 다수의 옵션이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0월 30일에 에이펙 회담이 열리는 부산에서 양자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6년 만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했는데 29일 아침에 부산으로 이동해서 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데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인지가 관심사입니다. 이후에 에이펙 CEO 기조연설을 한 후 시진핑 주석과 회동합니다. 회담의 핵심 주제는 양국의 관세 문제, 히토리우 및 핵심 소재 수출 통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회담이 진행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대형 합의가 나오기보다는 일부 상징적 진전이나 절충안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중국도 에이펙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5일부터 3일간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의 베센 재무장관과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고위급 외교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이전에 선제적 논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핵심 논제는 히토리우 수출 통제,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 및 추가 관세 위협 등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말레이시아 회담은 무역 및 경제 분야의 전면적 해결보다는 사전 조율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이 회담은 미중 무역 갈등 완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고 만약 회담이 별다른 진전 없이 종료된다면 관세 리스크와 히토리 공급 리스크가 더욱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입니다.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2%가 증가하면서 예상을 상회했지만 순이익은 29%가 감소했고 EPS도 0.5달러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 인도 대수는 49만 7,099대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상승은 EV 세 공제가 만료되기 직전에 수요가 급증한 덕분으로 보입니다. 이익이 감소한 주된 원인으로는 첫째, 환경 규제 크레딧 판매가 44% 감소했고 둘째, 관세 및 공급망 비용 상승, 셋째, AI와 로보틱스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테슬라가 10월 중국 시장에서 판매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 보험 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가 10월 13일부터 19일 기간 동안 16,500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46% 증가한 수치입니다. 10월 3주 동안의 누계 기준으로 볼 때 7월에서 9월 분기보다 판매량이 20.7%가 증가했고 전년 대비 39.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연간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4.1%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결함으로 차량 13,000대를 리콜합니다.
테슬라 차량 일부에서 배터리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차량이 갑자기 멈출 수 있는 위험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전력이 끊기면 시동이 꺼져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문제를 당국에 알리고 부품의 무료 교체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오픈AI는 브라우저에 챗봇과 AI 에이전트를 통합한 웹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타를 출시했습니다. 이 브라우저는 기존 웹브라우저와는 달리 챗GPT 옆에부터 대화하고 사이트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하고 심지어 에이전트 모드에서는 사용자를 대신해 쇼핑이나 예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발표 후에 알파벳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구글의 핵심 서비스를 아틀라스가 위협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오라클 AI 월드 행사 중에 애널리스트 미팅에서 회사는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고가 GPU, 데이터 센터 장비 등의 투자 부담이 확대되기 때문인데 설비 투자가 영업 현금 흐름을 초과한 건 1990년 이후 처음입니다. 오라클과 오픈AI가 데이터 센터 기업인 벤티지와 협력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150억 달러 규모이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2028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4개의 데이터 센터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라클과 벤티지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약 38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번 채권 발행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장 큰 채무 조달 금액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엘 칩의 웨이퍼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지는 TSMC의 애리조나 피닉스 공장입니다. 이 조치는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고성능 AI 칩의 해외 의존을 줄이는 공급망 강화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양산까지 모든 후속 공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웨이퍼 생산 이후의 패키징, 조립 단계는 여전히 해외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우버와 협력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가속화합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우버가 실제 도로에서 모은 주행 데이터를 엔비디아의 AI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더 정교하고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DGX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사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의 정확도와 반응 속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입니다. 애플이 2026년부터 5년간 F1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권리는 2018년부터 ESPN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미공개됐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간 1억 4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F1은 경기당 평균 140만 명이 시청합니다. 아이폰 17의 판매 호조 소식에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는 중국과 미국에서 아이폰 17 판매 첫 10일 동안에 전작 대비해서 판매량이 14%가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버코어는 이번 분기 실적에서 기대를 넘어서고 연말 분기 전망도 밝을 것이라면서 애플에 대해 전략적 아웃퍼폼 등급을 제시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에어의 생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 에어 생산량이 10월 이후부터는 9월 대비 10% 이하로 줄어든 반면에 아이폰 17 시리즈는 초기 판매가 예상보다 강세입니다. 아이폰 에어가 중국에서는 출시 직후 몇 분 만에 매진됐지만 미국 등 다른 주요 시장에서는 수요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에어 대신에 아이폰 17과 아이폰 프로의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AMD의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인 헬리우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여러 개의 컴퓨터를 하나로 묶어서 대규모 AI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설계나 부품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AMD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25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IBM은 중요한 양자 컴퓨팅 오류 수정 알고리즘을 AMD의 칩 위에서 작동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팅 오류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이 기술적 진전은 IBM에게는 양자 컴퓨팅 상업화 가능성을 높인 긍정적 신호이고 AMD에게는 자사의 반도체 칩이 고도의 기술적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기술적 인증 역할을 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양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의 AWS에서 대규모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US 이스트 1 리즌에서의 DNS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DNS 오류란 인터넷 주소를 실제 서버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했다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AWS를 사용하는 다른 사이트까지 한때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마존이 Help Me Decide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능은 제품 선택을 망설일 때 AI가 자동으로 등장해서 구매 결정을 도와주는 기능인데, 구체적으로는 첫째, 비슷한 제품을 여러 개 비교할 때입니다. 둘째, 사용자가 검색 결과 또는 상품 홈페이지를 오가며 장바구니에 담지 않고 머무르는 경우이고, 셋째, 제품 차이를 잘 모르거나 선택 기준이 애매할 경우입니다. 아마존은 이 기능을 미국의 일부 소비자에게 먼저 제공한 후 향후 더 많은 사용자에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글의 퀀텀 AI가 퀀텀 에코스 알고리즘을 공개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구글이 개발한 양자칩인 윌로우 칩 위에서 실행됐으며 슈퍼컴퓨터 대비 약 13,000배 빠른 속도로 특정 계산을 수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양자 컴퓨터 성과가 단순히 불가능한 문제 해결에 그쳤다면 퀀텀 에코스는 결과의 검증 가능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이 알고리즘은 분자의 구조를 해석해서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소재를 찾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텔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 증가했고 EPS는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마진의 개선 가능성과 매출 성장 전환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EPS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8%로 예상치인 31.5%보다 낮았습니다. 이렇게 EPS가 예상치를 하회한 이유는 브라질 세무 당국과의 분쟁으로 인한 예상 밖 비용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69억 1,900만 달러를 브라질에 세금으로 납부했지만 이는 일회성 비용이고, 이를 감안한다면 EPS는 가이던스를 상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GM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3분기 매출과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4분기와 2025년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회사는 관세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적었다면서 관세로 인한 비용 예상치를 기존의 40억에서 50억 달러에서 35억에서 45억 달러로 낮췄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의 수익 확보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늘었지만 생산비를 낮추는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GM은 구글의 제미나이 AI 비서를 내년부터 신차에 탑재할 예정이고 2028년까지 일정한 조건에서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도로에서 눈을 돌려도 되는 핸스프리와 아이즈 오프 등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GM의 CEO는 GM은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지능형 조수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상무부를 통해 양자 컴퓨팅 기업들에게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해당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상 기업으로는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D-웨이브 퀀텀, 퀀텀 컴퓨팅, 아톰 컴퓨팅 등이 포함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각 기업에 최소 1,000만 달러 수준의 지원금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대가로 지분이나 유사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무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즈가 에너지 관련주의 거품을 경고하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한때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두 매체는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한 기업들을 타겟으로 삼았는데 오클로가 대표적입니다. 그렇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에너지 관련주는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교역국들이 미국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약품을 구매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는 미국 무역법 제301조를 활용해서 미국산 제약 제품 또는 제약 분야에서의 교역국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약품의 수입국이 미국산 약품에 대해 적정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크게 상승하던 금과 은의 가격이 화요일 미국 시장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금 선물은 5.32%가 하락했는데 이는 12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은 선물도 6.86%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달러 강세와 차익 실현에 의한 약세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로 호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는 점도 금 가격에는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정부 부채와 통화 완화 정책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파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됨에 따라 이제는 안전하게 남은 자산은 금밖에는 없다면서 금 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MO 캐피탈도 금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다면서 내년에 4,500달러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 소식 및 지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동시에 러시아의 주요 정유사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정상회담은 헝가리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진전이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회담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두 대형 정유사인 로스네프트와 루크오일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사는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이 차단되고 미국 기업과 개인이 이 회사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미국의 제재 발표 이후 국제 유가가 5%가량 상승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 때문에 러시아의 전쟁 자금원인 에너지 산업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호주가 히토리움 및 중요 광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백악관에서 협약에 서명했는데 규모는 약 85억 달러입니다. 양국이 히토리 공급망 안정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향후 6개월 이내에 각국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해당 광물 채굴 및 가공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고 가격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가격 등의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풍부한 히토리와 중요 광물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9월 CPI는 전년 대비 3.0%가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는 0.3%가 상승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대비 3.0%가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는 0.2%가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예상치 대비 대략 0.1%포인트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에너지 지수가 월간 1.5% 상승했고 특히 휘발유 가격이 월간 4.1% 상승한 것이 주요한 상승 원인입니다. 그 외에 의류와 가전 등 수입 물가의 상승폭이 컸지만 주거비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서비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 것이 예상치를 하회한 주요 요인입니다. 투자자들은 9월 CPI를 완화 신호로 해석하면서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지만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연준은 다음 주 금리를 인하하고 12월에도 추가적인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CPI 발표에는 연준을 불안하게 만들 요소는 없었다. 다음 주 FOMC에서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S&P 글로벌이 10월 서비스업과 제조 PMI 예비치를 발표했습니다. 제조 PMI는 52.2로 9월의 52.0을 소폭 상회했고 서비스 PMI도 55.2로 9월의 54.1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제조업이 52.1이었고 서비스업은 54.0이었는데 예상치도 상회했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수축을 나타내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50을 상회해서 확장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확장세는 미국 경제가 침체보다는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미시간데이 10월 소비자 심리지수 최종치가 53.6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8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으로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점차 불안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수 하락의 주요 배경으로는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 그리고 고용시장 둔화 우려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예비치인 55.0보다 1.4포인트가 하락했기 때문에 소비자 체감 경기 악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조한 슈 디렉터는 젊은 소비자들의 심리는 완만히 개선됐지만 중년층과 노년층의 심리가 약화되면서 전체 지수가 하락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소비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연령층의 경기 비관 심리가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한 후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했던 자민당은 유신당과 연정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의 핵심 내용에는 식품 소비세 면세나 선거 기부금 개혁 등 유신당 제안을 자민당이 수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총리로 지명되면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엔화가 약세를 보였지만 재무상으로 카타야마 사츠키를 내정하면서 엔화가 약간은
혼조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타야마는 과거부터 엔화의 적정 가치는 달러당 120에서 130엔 수준이라고 발언해 왔으며 엔화가 현재 150엔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엔화 강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해 왔습니다. 따라서 엔화는 완전한 약세로만 흐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JP모건은 연준이 양적 긴축 QT를 10월 FOMC에서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JP모건은 현재 시장 자금 조달 비용과 유동성 지표에서 긴축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이 보유 채권 만기채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 규모를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QT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유동성 재유입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JP모건 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어서 10월 QT 종료나 축소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낸스의 창업자인 장펑차오에 대한 전면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장펑차오는 2023년 미국 당국에 의해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내는 등의 제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면 발표 직후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규제적 압박에 대한 교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면은 암호화폐 시장 및 관련 기업에게는 규제 완화 가능성이라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시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